이번 북한 비상령은 한국 위성을 두려워한 은폐 명령이다. 한미 유엔 합동 분석팀의 충격 발표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70년간 축적한 정찰 위성 기술과 러시아가 200조 원을 투입한 우주 감시망에도 한 번도 끄떡없었던 평양의 밤. 북한 관영 매체는 코웃음 쳤고 미국 정보기관조차 또 하나의 도발 전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단 48시간 뒤 북한 전역에 정체불명의 비상명령이 떨어졌고 국제 정보기관은 모두 대한민국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왕조선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우주에 쏘아 올렸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북한 정권 붕괴가 임박한 진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72시간. 한국 위성이 북한 상공을 처음 지나간 뒤 평양 전역에 비상명령이 떨어지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미국 위성이 30년 넘게 찍어도 없던 반응이었어요. 그때 저는 이 숫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솔직히 관심도 없었어요. 저는 마이클 스티븐스입니다. 미국 국방정보국, 그러니까 DIA에서 북한만 20년 넘게 들여다본 사람이에요. 북한 미사일이 어디서 조립되는지, 핵시설 냉각수가 언제 순환하는지, 김정은이 별장을 몇 개나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아는 게 제 직업이었습니다. 북한을 본다는 건 곧 미국 위성을 본다는 뜻이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새벽이었습니다. DIA 상황실에 한국발 알림이 떴어요.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새벽 1시 13분, 600km 궤도에 위성 13기를 올렸다더군요. 야간 근무자가 30초짜리 요약 클립을 상황실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주황색 불꽃이 밤하늘을 가르는 장면이 잠깐 지나갔어요. 국장님, 한국 발사 성공입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한국이 로켓을 또 쏘았구나. 잘했네. 솔직히 그 정도 감상이었습니다. 우리 KH 시리즈 위성들이 북한 상공을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가는 마당에 한국 위성이 하나 더 올라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브리핑 자료 한쪽 구석에 빨간 줄 하나 긋고 넘어갔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12월 2일 새벽, 이번엔 남미에서 알림이 왔어요. 프랑스령 기아나우주센터에서 유럽 베가-C 로켓이 발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탑재체는 한국의 아리랑 7호. 700km 궤도에 안착했고 1시간쯤 뒤 남극 트롤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다더군요. 태양 전지판 전개 정상, 자세 제어 정상. 한국 대전 지상국과 동시에 우리 시스템에도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부하 애널리스트 제이슨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국장님, 아리랑 7호 스펙 정리했습니다.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광학 해상도 0.3m급, 적외선 탑재, 고기동 촬영 가능.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숫자는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해상도가 좀 올라갔네. 예, 전작보다 2배 이상입니다. 적외선도 처음 달았고요. 그래서 제이슨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젊은 친구가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보였어요. 저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KH-11이 0.1m를 찍는 거 알지? 물론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자체 발사체 없이도 이 정도 위성을 운용한다는 건 자체 발사체 없이라고? 제이슨이 멈칫했습니다. 제가 누리호 이야기를 꺼내길 기다리는 눈치였어요. 닷새 전 발사를 제가 대수롭지 않게 넘긴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누리호는 별게 아닌가요? 이번 아리랑 7호는 유럽 로켓으로 쐈잖아. 예, 맞습니다. 다만 누리호 4차도 성공했고 아리랑 7호도 성공했으니까요. 닷새 간격으로 2번 연속이라. 그러니까 뭐? 말해봐. 발사체 하나, 정찰 위성 하나. 두 축을 거의 동시에 완성한 거잖습니까? 우연이라고 보기엔. 우연이 아니면 뭔데? 제이슨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를 놓쳤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젊은 애널리스트의 직감이 20년 경력자의 관성보다 나을 수 있다는 걸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정례 브리핑 시간이었어요. 북한 영변 핵시설 동향, 미사일 기지 차량 이동, 평양 엘리트 동선. 늘 보던 것들이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마지막 장표에 한국 우주발사 항목이 있었어요. 누리호 4차, 아리랑 7호. 두 줄짜리 요약이 전부였습니다. 한국 위성 관련해서 추가 분석 필요하신가요?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시선이 제게로 모였어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당연했습니다. 20년간 북한을 봐온 국장이 관심 없다는데 누가 더 파겠어요.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아까 제이슨이 두고 간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아리랑 7호 재원표. 다시 집어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갔어요. 0.3m. 이 숫자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 위성보다 해상도가 낮은 건 맞아요. 하지만 한국이 이 수준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아리랑 1호가 1999년에 올라갔으니까 26년. 미국이 비슷한 궤적을 밟는 데는 50년이 걸렸어요. 물론 우리가 먼저 길을 닦았으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후발주자는 언제나 빨라요.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제 안에서 작은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한국 위성이 북한을 본다는 건 미국 위성이 보는 것과 뭐가 다를까? 같은 하늘이잖아요. 같은 북한이고 해상도는 우리가 위인데 뭐가 다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접히지는 않았어요. 어딘가에 주름이 남았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제이슨에게 연결했어요. 아까 아리랑 7호 말이야. 예, 국장님. 초기 이미지 들어오면 내 데스크로도 복사해둬. 메타데이터 포함해서. 별도로 보시겠다는 건가요? 그냥 참고용이야. 한국 친구들이 뭘 찍나 궁금하기도 하고. 수화기 너머로 제이슨이 잠깐 멈추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놀랐을 거예요. 2시간 전에 관심 없다고 손살에 친 사람이 갑자기 데이터를 달라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전송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 닷새 간격이라고 했지. 누리호 4차, 아리랑 7호. 그 타이밍이 의도적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일정이 겹친 건지. 한국항우연 쪽 발표 자료 있으면 같이 보내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왜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저도 정확히 몰랐어요. 그냥 뭔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누리호 4차, 아리랑 7호. 닷새 간격으로 2번 연속 성공. 우연치고는 타이밍이 묘했어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아리랑 7호 궤도 정보가 눈에 들어왔어요. 700km 고도, 경사각 98.1도. 태양동기 궤도. 하루에 지구를 14바퀴 정도 도는 셈이었습니다. 그중 몇 번이 북한 상공을 지나갈까? 계산해보니 적어도 서너 번은 됐어요. 서너 번. 우리 위성들이 수십 번 지나가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신경 쓰이는 걸까요? 저도 모르게 펜을 들어 숫자 옆에 물음표를 그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버지니아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사무실 창문에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51살. 20년 넘게 같은 나라만 들여다본 얼굴이었어요. 지구 반대편 한반도에서는 새로운 위성이 첫 궤도를 돌기 시작했을 시간이었습니다. 700km 상공 어딘가를. 북한 위를 포함해서.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위성이 찍을 첫 번째 사진이 30년간 제가 쌓아온 확신의 균열을 낼 줄은요. 72시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 비상명령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내린 그 작은 지시. 초기 이미지를 달라던 그 한마디가 열흘 뒤 북한 비상명령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줄이야. 그날 밤에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한국 위성이요? 흐릿한 흑백 사진이나 찍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직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을 보는 진짜 눈은 미국이고 한국은 보조에 불과하다고. 20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으니까요. 그 믿음이 무너지기까지 이제 열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리랑 7호가 북한 상공을 처음 지나간 건 12월 3일이었습니다. 발사 다음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야간 보고서를 훑어보고 회의 일정을 확인했어요. 북한은 늘 그랬듯이 조용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어요.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제이슨이 노크도 없이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그 친구가 예의를 잊을 때는 뭔가 급한 일이 있을 때였습니다. 국장님, 이상한 게 잡혔습니다. 뭔데? 북한 군용 열차 이동이요. 어젯밤부터 평소의 두세 배입니다.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열차 이동 증가. 그 자체로는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연말이면 북한도 물자를 옮기고 부대를 재배치하고 열병식 준비를 하니까요. 하지만 제이슨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그게 문제입니다. 방향이 일정하지 않아요. 평양에서 영변으로, 함흥에서 신의주로, 원산에서 내륙으로. 사방팔방입니다. 물자 분산인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제이슨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북한 지도가 떠 있었어요. 몇몇 도시에 빨간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야간 조명 패턴입니다. 어젯밤 10시 이후로 이 지역들에서 불이 꺼진 구역이 30% 이상 늘었어요. 정전인가? 정전이면 전체가 꺼지죠. 이건 특정 구역만 선택적으로 꺼진 겁니다. 마치 일부러 어둡게 만든 것처럼요. 저는 태블릿을 들여다봤습니다. 평양 외곽, 영변 주변, 함흥 산업지구. 빨간 점들이 찍힌 위치가 눈에 들어왔어요. 핵시설, 미사일 기지, 군수공장.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이거 아리랑치로 데이터야? 예. 한국 쪽에서 공유해온 겁니다. 우리 KH 데이터랑 겹쳐봤더니 패턴이 일치해요.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이 없었어요. 북한이 뭔가를 숨기려 한다면 그건 언제나 있는 일이니까요. 계속 지켜봐. 이틀 더 데이터가 쌓이면 다시 보고해. 제이슨이 나간 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버지니아의 하늘은 맑았어요. 700km 위 어딘가에서 한국 위성이 북한을 내려다보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 시선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후 한국정보사령부에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발신자는 정유석이라는 요원이었어요. 저와 몇 번 화상회의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과묵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보내는 친구였어요. 보고서 내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 내부 통신에서 특정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전원 소집, 비상교육, 즉시 복귀. 평양 근처뿐만 아니라 영변, 신의주, 함흥에서도 같은 표현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서울로 연결했어요. 정요원 스티븐스입니다. 아, 국장님. 보고서 보셨습니까? 봤어. 비상교육이라는 표현, 이전에도 나온 적 있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나온 건 처음이에요. 혹시 열병식 준비 아닐까? 연말이니까. 정유석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도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열병식 준비라면 선전문구가 같이 돌아야 해요. 위대한 수령, 승리의 행진, 그런 것들이요. 이번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럼 뭘로 보는 건데?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건 보여주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숨기려는 움직임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숨기려는 움직임. 북한이 뭔가를 숨기려 한다면 그건 새로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급하게 숨기려 드는 건 흔치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NSC 동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레이첼 하트였어요. 그녀와는 10년 넘게 일해온 사이였습니다. 마이클, 북한 상황 어떻게 보고 있어? 아직 판단 중이야. 이상 징후는 있는데 방향이 안 잡혀. 나도 그래. 오늘 대통령 브리핑에 넣어야 하는데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어. 도발 전조로 볼 수 있을까? 레이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거 패턴이랑 비교해봤어. 미사일 시험 전이나 핵실험 전에 나타났던 징후들이랑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 다른 점이 뭔데? 공격 준비라면 특정 방향으로 집중돼야 해. 동해 쪽이든 서해 쪽이든. 근데 이번엔 저녁이야. 마치 사방에서 동시에 뭔가를 막으려는 것처럼.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사방에서 동시에 막으려는 것. 공격이 아니라 방어. 도발이 아니라 은폐. 뭔가 다른 그림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레이첼, 혹시 이거 생각해봤어? 북한이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두려워한다고? 뭘? 몰라. 아직은. 하지만 이건 위협하는 움직임이 아니야. 위협받는 쪽의 움직임 같아. 수화기 너머로 레이첼이 펜을 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생각할 때 하는 습관이었어요. 재밌는 관점이네. 브리핑에는 일단 전역적 긴장 고조, 원인 분석 중으로 넣을게. 도발 전조라고 단정하기엔 근거가 부족하니까. 그게 좋겠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하루 동안 쌓인 보고서들이 놓여 있었어요. 열차 이동 데이터, 야간 조명 패턴, 내부 통신 감청 내용. 따로 보면 각각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모아놓으니 하나의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이슨을 불렀습니다. 과거 5년간 북한 도발 전조 패턴 있지? 그거랑 이번 데이터 비교하는 차트 만들어봐.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할까요? 열차 이동, 야간 활동, 통신 빈도, 인력 재배치. 이 네 가지로. 알겠습니다. 제이슨이 나가고 저는 빈 종이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가운데에 물음표 하나를 그렸어요. 그 주위로 오늘 들어온 정보들을 하나씩 적어 나갔습니다. 열차, 조명, 비상교육, 전원 소집, 영변, 신의주, 함흥. 모든 화살표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숨는다. 북한이 뭔가를 숨기려 하고 있어요. 하지만 뭘 숨기려는 걸까요? 그리고 왜 지금일까요? 아리랑 7호가 북한 상공을 지나간 지 이틀째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20년간 북한을 봐온 제 직감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북한이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어. 그리고 그 두려움의 대상이 뭔지 나는 아직 모르고 있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내부 메모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상 징후 종합 도발 전조보다는 방어적 은폐 패턴에 가까움. 원인 불명. 계속 관찰 요망. 메모를 저장하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창밖을 한 번 더 봤어요. 버지니아의 밤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그 별들 사이 어딘가를 한국 위성이 지나가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아래 북한에서는 누군가가 불을 끄고 짐을 싸고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틀 뒤 그 움직임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12월 5일 아침이었습니다. 제이슨이 분석실에서 긴급 호출을 보내왔어요. 화면에 뭔가를 띄워놓고 기다리고 있더군요. 제가 들어서자마자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국장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화면에는 북한 지도 위에 두 장의 위성 사진이 나란히 떠 있었어요. 왼쪽은 일주일 전, 오른쪽은 어제 촬영본이었습니다. 같은 미사일 기지였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발사대가 사라졌어요. 제이슨이 빨간 원을 그렸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위장막 아래 발사대 3기가 보였어요. 어제 사진에는 빈 공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동한 거야? 예. 근데 어디로 갔는지가 문제입니다. 제이슨이 다른 사진을 띄웠어요. 기지에서 북서쪽으로 20km 떨어진 산악지대였습니다. 갱도 입구로 추정되는 곳에 차량 행렬이 보였어요. 열화상 이미지에서는 엔진열이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하로 들어간 겁니다. 발사대만이 아니에요. 지원 차량, 연료 트럭, 통신 장비까지 전부 산속으로 옮기고 있어요.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건 단순한 재배치가 아니었습니다. 숨는 거였어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다른 기지는? 확인한 곳만 4군데입니다. 전부 같은 패턴이에요. 기존 위치에서 장비가 사라지고 산악지대나 갱도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수량은? 주요 기지 기준으로 발사대 수십 대, 차량 100대 이상이 위치를 바꿨습니다. 일주일 만에요. 수십 대, 100대 이상. 일주일.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북한이 장비를 숨기는 건 늘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 규모는, 이 속도는 처음이었습니다. 영변은? 제이슨이 새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영변 핵시설 주변 야간 촬영본이었어요. 적외선 센서가 잡은 열 신호가 점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연구소 정문 출입 차량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대신 이쪽을 보세요.
화면 한쪽 구석, 연구소 후문 쪽이었어요. 트럭 행렬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채로요. 밤마다 나가고 있어요. 뭘 싣고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이 상당합니다. 서류인가? 장비인가?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뭔가를 치우고 있다는 거예요. 연구소 안에 있던 걸 밖으로 빼내고 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발사대가 사라지고 차량이 산속으로 들어가고 연구소에서 짐이 빠져나가고 각각은 설명 가능한 움직임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직적이었어요. 오후에 서울에서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정유석 요원과 통일연구원의 김나희 연구위원이 참석했어요. 김나희는 북한 엘리트 이동 패턴을 15년간 연구해온 전문가였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논문은 몇 편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스티븐스 국장님, 정유석 요원한테서 최근 동향 들으셨죠? 들었습니다. 열차 이동, 야간 조명, 내부 통신. 그리고 오늘 위성 사진도 봤어요. 저희 쪽에서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정유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탈북 네트워크를 통해 증언이 들어왔습니다. 영변 근처 과학자 가족들이 며칠 전 한밤중에 버스에 실려 어디론가 옮겨졌다고 합니다. 가족들을요? 예. 과학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들이요. 아내, 자녀, 부모까지.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끌려갔다고 합니다. 심장이 조금 빨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북한이 과학자를 통제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까지 한밤중에 이동시킨다는 건 그건 다른 수준의 조치였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비슷한 증언이 평양 신의주에서도 나왔어요. IT 기술자, 무역 일꾼, 해외 파견 인력. 전부 가족들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김나희가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엑셀 차트가 떴어요. 가로축에는 연도, 세로축에는 여러 지표가 나열돼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과거 북한 비상훈련 사례들을 정리한 겁니다. 2018년, 2021년, 2023년. 대규모 동원이 있었던 시기들이에요. 비상훈련이요? 예. 북한은 가끔 전국적인 비상훈련을 합니다. 방공훈련, 전시대비훈련 같은 거요. 그때마다 열차 이동이 늘고 통신이 증가하고 인력이 재배치돼요. 그게 이번이랑 뭐가 다른 건데요? 김나희가 차트에 한 열을 가리켰습니다. 선전 지표입니다. 과거 비상훈련 때는 반드시 선전이 동반됐어요. 노동신문에 기사가 나고 텔레비전에서 훈련 장면을 내보내고 수령 찬양 구호가 늘어나고 훈련을 통해 체제 결속을 다지는 거죠. 이번엔 없습니다. 선전이 전혀 없어요. 내부적으로 움직이면서 밖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선전 없는 동원. 보여주지 않는 움직임. 그건 훈련이 아니었어요. 훈련은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요. 그럼 이건 뭘로 봐야 합니까? 김나희가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신중하게 말을 고르는 것 같았어요. 제 분석으로는 이건 진짜 공포 반응입니다. 공포요? 예. 북한 정권이 뭔가를 두려워할 때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숨기고 흩어지고 통제를 강화하고 밖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하면서 안으로는 난리가 나는 거죠. 뭘 두려워하는 건데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건 공격 준비가 아닙니다. 방어입니다. 뭔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참 동안 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제이슨이 정리한 위성 사진들, 정유석이 보낸 증언들, 김나희의 분석.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북한이 숨고 있다. 뭔가를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그 두려움이 시작된 시점이 아리랑치로가 북한 상공을 처음 지나간 시점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녁에 DIA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새 보고서 파일을 만들었어요. 제목을 뭘로 할지 한참 고민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적었어요. 비상명령 가설. 보고서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현재 관측되는 북한의 움직임은 도발 준비보다는 내부 비상명령에 따른 은폐 및 통제 강화로 보인다.
이 비상명령의 대상이 외부 위협인지 내부 단속인지는 아직 불명확하나 한국 아리랑 7호 발사 직후부터 패턴이 시작됐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방금 제가 쓴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아리랑 7호. 한국 위성. 북한의 비상명령. 20년간 저는 북한의 모든 움직임을 미국의 관점에서 해석해왔습니다. 북한이 뭔가를 숨긴다면 그건 미국의 눈을 피하려는 거라고. 북한이 뭔가를 두려워한다면 그건 미국의 힘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미국 위성은 30년간 북한을 찍어왔습니다. 북한은 그 시선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위성이 올라가자마자 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왜일까요? 같은 하늘에서 찍는 건데. 해상도는 미국이 더 좋은데. 뭐가 다른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질문 자체가 중요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북한을 미국이 아닌 다른 눈으로 볼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아침이 밝아오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서는 누군가가 또 짐을 싸고 어딘가로 끌려가고 있겠죠. 다음 날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요. 12월 4일 오전 9시였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비공개 화상 브리핑 초대가 왔어요. 발신자는 박도윤 차관이었습니다. 정보 및 우주자산 담당. 한미정보협력 채널에서 몇 번 이름을 본 적 있는 사람이었어요. 직접 대화하는 건 처음. 회의실에 들어서니 대형 스크린에 이미 서울이 연결돼 있었어요. 화면 속에는 박도윤 차관과 몇 명의 한국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자였습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였어요. 이름표에 한지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리랑 7호 수석 연구원. 스티븐스 국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도윤 차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영어가 유창했어요. 억양에 미국 유학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바쁘신 중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죠. 무슨 내용인지 궁금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차관이 화면을 전환했어요. 한반도 지도가 떴습니다. 그 위에 붉은 선이 여러 개 그려져 있었어요. 위성 궤도였습니다. 아리랑 7호 초기 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저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앞으로 북핵 및 미사일 감시는 한국 위성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 옆에 앉아있던 국방부 연락관이 살짝 몸을 뒤로 젖혔어요. 저도 비슷한 반응이었을 겁니다. 주도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까지는 미국 위성이 찍고 미국이 분석하고 한국은 그 결과를 공유받는 구조였습니다. 앞으로는 한국 위성이 찍고 한국이 1차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미국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역할이 바뀐다는 말씀이시군요. 정보 제공자와 수혜자의 위치가 조정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박 차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과시하거나 도발하는 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는 분명했어요.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눈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아리랑 7호 성능이 그 정도로 검증됐습니까? 한지우 박사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어요. 한지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아리랑 7호는 광학 해상도 0.25m급입니다. 공식 발표는 0.3m지만 실제 성능은 그보다 높습니다. 0.25m. 예상보다 좋은 숫자였어요. 우리 KH-11에는 못 미치지만 상업용 위성 중에서는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적외선 센서는 주야간 구분 없이 열 신호를 탐지합니다. 고기동 모드를 쓰면 한 번 지나가면서 여러 각도로 촬영할 수 있어요. 입체 영상 구성이 가능합니다. 재방문 주기는요? 한반도 기준으로 하루 서너 차례 관측 기회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궤도를 조정해서 특정 지역을 더 자주 볼 수도 있어요. 한지우가 새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북한 지도 위에 점들이 찍혀 있었어요. 영변, 동창리, 평양, 함흥, 신의주. 익숙한 이름들이었습니다. 이건 아리랑 시리즈가 25년간 축적한 북한 관측 데이터입니다. 1호부터 7호까지
같은 지점을 수천 번 찍었어요. 계절별, 시간대별, 날씨별로 데이터가 쌓여 있습니다. 25년이요? 예. 1999년 아리랑 1호부터 시작했으니까요. 북한이 뭔가를 숨기려 할 때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저희는 오랫동안 지켜봐왔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25년. 미국이 북한을 찍어온 시간보다는 짧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시간 동안 다른 걸 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대상을 다른 눈으로. 박도윤 차관이 다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스티븐스 국장님,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미국과의 협력을 끊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역할 분담을 재조정하자는 겁니다.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국이 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요. 워싱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군요. 그래서 먼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식 채널로 가기 전에 실무자끼리 이해를 맞추고 싶었어요. 솔직히 불편했습니다. 30년간 미국이 쥐고 있던 열쇠를 한국이 나눠달라고 하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북한의 비상명령. 그 시작점이 아리랑 7호 발사 직후였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북한은 미국 위성에는 30년간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위성이 올라가자마자 전국적인 은폐 작전을 벌였습니다. 왜일까요? 한 가지 여쭤봐도 됩니까? 물론이죠. 북한이 한국 위성을 미국 위성과 다르게 인식할 거라고 보십니까? 박 차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북한 입장이라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미국은 멀리 있는 초강대국이에요. 그 나라가 자기를 본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70년 전까지 같은 나라였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 집 안방을 들여다본다는 건 미국이 보는 것과는 다른 느낌일 겁니다. 한지우가 덧붙였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차이가 있어요. 미국 위성은 전 세계를 커버해야 하니까 북한에만 집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리랑 7호는 한반도가 핵심 임무예요. 같은 지점을 더 자주, 더 오래, 더 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집요하게. 그 단어가 귀에 남았어요. 미국은 북한을 수많은 관심사 중 하나로 봅니다. 하지만 한국에게 북한은 유일한 관심사일 수 있어요. 그 차이가 위성 데이터에도 반영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다르게 느껴지겠죠. 회의가 끝난 뒤 워싱턴 쪽 인사들이 복도에서 속닥거리는 걸 들었습니다. 한국이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정찰 위성 하나 올렸다고 주도권을 달라고. 역할 과잉이야. 아직 검증도 안 됐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이 없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박도윤 차관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이웃이 자기를 본다는 느낌. 그게 북한에게 어떤 의미일지. 사무실로 돌아와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을 정리하다가 한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이 북한 감시를 주도한다. 20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구도가 흔들리는 소리였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레이첼이었어요. 마이클, 서울 회의 어땠어? 복잡해. 한국이 우리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통보하는 건지 모르겠어. 뭘 요구하는데? 역할 재조정. 북한 감시에서 주도권을 나누자는 거야. 레이첼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타이밍이 묘하네. 북한에서 비상명령 패턴이 나타나는 시점에. 나도 그 생각했어. 혹시 한국이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닐까? 우리보다 먼저. 그 질문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먼저 뭔가를 알고 있다면, 아리랑 7호가 뭔가를 봤다면, 북한의 비상명령이 그것 때문이라면, 저녁에 책상 앞에 앉아서 오늘 받은 자료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아리랑 7호 궤도 정보, 25년간의 관측 데이터 축적, 한국의 전략 선언. 각각은 이해할 수 있는 조각들이었어요. 하지만 모아놓으니 다른 그림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25년 동안. 그리고 이제 그 준비가 결실을 맺는 순간이 온 겁니다. 아리랑 7호는 단순한 위성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자기 눈으로 북한을 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 선언을 들은 것 같았어요. 미국의 눈에는 30년간 무덤덤하던 나라가 한국의 눈앞에서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버지니아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지구 반대편 서울에서는 박도윤 차관과 한지우 박사가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겠죠. 그리고 평양에서는 누군가가 한국 위성이 지나가는 시간을 계산하며 불을 끄고 있을 겁니다. 다음 날 한국은 세상을 향해 그 눈이 무엇을 볼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12월 5일 오후 2시였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긴급 브리핑이 열린다는 알림이 떴어요. 공개 브리핑이었습니다. 외신 기자들까지 초청했다더군요. 저는 DIA 분석실에서 실시간 중계를 지켜봤습니다. 서울 국방부 브리핑룸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단상에는 최민석 대변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대형 스크린이 보였어요. 아직 아무것도 띄워지지 않은 검은 화면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아리랑 7호가 촬영한 최초 공개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최 대변인이 리모컨을 들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었습니다. 영변 핵시설. 광학 이미지와 적외선 이미지가 나란히 배치돼 있었어요. 광학 사진에서는 건물 배치와 도로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냉각탑의 윤곽, 지하로 연결되는 듯한 배관, 주차된 차량들까지. 적외선 이미지에서는 열 신호가 붉게 찍혀 있었어요. 가동 중인 시설이 어디인지 한눈에 드러났습니다. 이 이미지는 12월 3일 촬영되었습니다. 해상도는 공개 기준 0.3m급입니다. 브리핑룸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쏟아졌어요.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도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어요. 0.3m. 공식 발표 수치였지만 실제로 보니 그보다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어제 한지우 박사가 말한 0.25m가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이미지입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바다였어요. 동중국해. 거대한 함선이 화면 중앙에 떠 있었습니다. 갑판 위에 전투기들이 줄지어 있는 게 보였어요. 중국 해군 산둥함입니다. 항공모함이죠. 이 사진은 12월 4일 동중국해 해상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산둥함.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이었어요. 갑판 위 전투기 배치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대략 세어보니 20대 이상이었어요. 함선 주변으로 호위함들도 찍혀 있었습니다. 브리핑룸이 더 소란스러워졌어요. 북한 사진만 보여줄 거라고 예상했던 기자들이 당황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중국 항공모함이라니. 한국이 대담하게 나왔구나 싶었어요. 마지막 이미지입니다. 세 번째 사진이 떴습니다. 항구였어요.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태평양 함대 기지가 찍혀 있었습니다. 부두에 잠수함 3척이 정박해 있었어요. 그 옆으로 보급선과 유조선이 보였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입니다. 12월 4일 촬영본입니다. 잠수함과 보급 함정의 배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장의 사진. 북한, 중국, 러시아. 한반도 주변 삼축이 한꺼번에 화면에 나타났어요. 최 대변인이 마이크에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아리랑 7호는 북한만 보는 위성이 아닙니다.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한 이미지는 그 능력의 일부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어요. 3장의 사진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영변의 열신호, 산둥함의 갑판, 블라디보스토크의 잠수함. 한국이 이 세 곳을 동시에 찍어서 세상에 보여준 겁니다. 메시지가 분명했어요. 우리는 북한만 보는 게 아니다. 중국도 보고 러시아도 본다.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제이슨이 분석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한국 브리핑 보셨죠? 봤어. 대담하네. 중국이랑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까요? 외교적으로 항의하겠지. 하지만 그게 다야. 위성 사진 찍는 건 불법이 아니니까. 근데 왜 이 타이밍에 공개한 걸까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왜 지금일까? 아리랑 7호가 올라간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사진을 공개하다니. 준비된 행동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정유석 요원한테 연락해봐. 북한 내부 동향 업데이트 있는지. 제이슨이 나가고 저는 3장의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특히 영변 사진에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적외선 이미지에서 붉게 빛나는 점들. 열 신호. 뭔가가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유석 요원에게서 긴급 보고가 왔습니다. 화상 연결을 요청하더군요.
화면에 그의 얼굴이 나타났을 때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국장님, 북한 내부가 난리입니다. 무슨 일인데? 한국 브리핑 직후부터요. 군 무선 교신량이 평소의 5배로 늘었습니다. 5배? 예. 전원 대기, 이동 준비, 즉각 보고 같은 단어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전국적입니다. 평양, 영변, 함흥, 원산, 신의주. 동시에요. 저는 메모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전원 대기, 이동 준비, 즉각 보고. 비상 상황에서나 쓰는 용어들이었어요. 구체적인 움직임은 위성으로 확인한 것만 해도 4가지 유형입니다. 첫째, 군 부대 야간 이동이 급증했어요. 발사대, 차량, 통신 장비가 기존 위치에서 산악지대나 갱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둘째는 연구소와 창고에서 자료 소각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영변 외곽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게 열화상에 찍혔어요. 소각. 뭔가를 태우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증거를 없애려는 건지 아니면 민감한 자료를 처리하는 건지. 셋째요. 해외 파견 인력 귀국 명령입니다. 중국, 러시아에 나가 있던 IT 기술자, 과학자, 무역 일꾼들한테 즉시 복귀하라는 지시가 내려갔어요. 탈북 네트워크에서 여러 건 확인했습니다. 넷째는 국경 검문 강화입니다. 중국 접경 지역에서 검문소가 늘어났고 통행 허가 기준이 갑자기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4가지 유형. 군 이동, 자료 소각, 인력 귀국, 국경 통제. 각각은 개별 조치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정요원, 이거 비상명령 아닌가? 정유석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전국 단위 비상명령이 내려간 것 같아요. 트리거가 뭘까? 한국 브리핑? 타이밍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브리핑 시작하고 1시간도 안 돼서 이 난리가 났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세계 지도를 꺼냈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대형 지도였어요. 빨간 펜을 들고 북한 전역에 점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영변, 평양, 함흥, 신의주, 원산. 그리고 동중국해의 산둥함 위치, 블라디보스토크의 잠수함 기지까지. 마지막으로 서울의 점 하나를 찍었어요. 아리랑 7호 지상국. 서울에서 뻗어나가는 선들이 북한 전역과 중국 해상과 러시아 항구를 연결했어요. 한국의 눈이 닿는 범위가 지도 위에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닿는 곳마다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군대가 숨고 자료가 타고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국제 언론들이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CNN이 가장 빨랐습니다. 한국 위성 하루 만에 북중러 동시 공개. 그런 제목이었어요. BBC, 로이터, AP통신도 뒤따랐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하늘의 눈, 아리랑 7호, 동부가 판도를 바꾸다. 한국 위성이 동부가 게임을 바꾸고 있다는 논조였습니다. 그리고 몇몇 기사는 북한의 반응에도 주목했어요. 한국 위성 발사 후 평양 패닉 상태. 위성 데이터와 탈북자 증언을 결합한 분석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클, CNN 봤어? 봤어. 한국이 판을 흔들었네. 백악관에서 난리야. 중국이랑 러시아 사진까지 공개할 줄은 몰랐거든. 한국이 사전에 우리한테 알렸어? 아니. 기습이었어. 국무부도 몰랐대.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움직인 거였어요. 어제 박도윤 차관이 말한 역할 재조정이 이런 의미였구나 싶었습니다. 북한 내부 상황은 정유석 요원 보고받았어. 전국적인 비상명령 패턴이야. 군 이동, 자료 소각, 인력 귀국, 국경 통제. 4가지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 레이첼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해? 북한이 도발 준비하는 건가, 아니면 숨는 건가? 숨는 거야. 확실해. 도발 준비라면 한 방향으로 집중돼야 하는데 이건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고 있어. 망어야. 은폐야. 뭘 숨기려는 건데? 자기 자신을. 한국 위성 눈에 안 보이려고 발버둥 치는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빨간 점들과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북한 전역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위성이 지나가는 궤도를 피해서. 그때 처음으로 이해했어요. 북한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를. 미국 위성은 30년간 북한을 찍어왔습니다. 북한은 그 시선에 익숙해졌어요. 언제 지나가는지, 어떤 각도로 찍는지, 어떻게 피하면 되는지. 30년이면 적응할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위성은 달랐어요. 새로운 눈이었습니다. 언제 뜨는지, 뭘 보는지,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아직 몰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의 주인이 달랐습니다. 미국은 태평양 건너 있는 먼 나라예요. 하지만 한국은 바로 옆이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나누고 70년 전까지 같은 나라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 안방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버지니아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지구 반대편 평양에서는 지금 한낮이겠죠. 그리고 그 하늘 어딘가를 한국 위성이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북한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눈을 느끼면서. 다음 날, 그 눈이 본 것의 의미가 숫자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6일 오전이었습니다. 서울, 워싱턴, 제네바를 연결하는 화상회의가 열렸어요. 한미 유엔 산하 분석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비공개 워킹그룹이었습니다. 화면이 3개로 분할돼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한지우 박사와 한국 분석진, 워싱턴에서는 저와 DIA 팀, 제네바에서는 유엔 안보리 산하 북한 제재위원회 분석팀이 접속해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유엔 분석팀 대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스웨덴 출신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잉그리드 칼손. 북한 제재 이행 모니터링을 15년간 해온 전문가였어요. 지난 열흘간 관측된 북한의 움직임을 종합 분석하고 공동평가보고서 초안을 완성하는 겁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가로축은 날짜, 세로축은 여러 지표들이었어요. 아리랑치로 발사 전후 2주간의 데이터를 비교한 차트였습니다. 먼저 군사활동 지표부터 보시죠. 한지우 박사가 화면을 넘겼어요. 첫 번째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미사일 시험 횟수. 파란 선이 발사 전 일주일, 빨간 선이 발사 후 일주일이었어요. 빨간 선이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미사일 시험 횟수입니다. 발사 전 일주일 동안 3차례 있었어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발사 후 일주일은요? 한지우가 빨간 선을 가리켰어요. 0입니다.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그 숫자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0. 북한이 일주일 동안 미사일을 한 발도 안 쐈다는 뜻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거의 없던 일이었어요. 대규모 군사훈련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다음 그래프가 떴어요. 발사 전에는 서해안과 동해안에서 각각 포병 훈련이 있었습니다. 발사 후에는 훈련 기록이 사라졌어요. 종합하면 미사일 시험과 대규모 훈련이 약 40% 감소했습니다. 발사 전후 2주 비교 기준입니다. 40%. 상당한 감소폭이었어요. 북한이 평소처럼 행동했다면 이 기간에 적어도 미사일 2~3발은 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건 좀 의외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보통 위기 상황이면 오히려 무력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미사일을 더 쏘고 훈련을 더 하고. 그게 북한 스타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지표가 중요해요. 한지우가 새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빨간 선이 위로 치솟아 있었어요. 내부 통제 지표입니다. 검열, 사상교육, 비상소집 관련 보고 사례를 집계한 겁니다. 출처가 뭡니까? 탈북 네트워크, 내부 협조자, 통신 감청. 여러 채널에서 교차 확인한 데이터입니다. 그래프의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발사 전 일주일 동안 내부 통제 관련 보고는 23건이었습니다. 발사 후 일주일은 51건. 2배가 넘었어요. 50% 이상 증가입니다. 검열이 강화되고 사상교육이 늘어나고 비상소집이 전국적으로 확산됐어요. 잉그리드가 끼어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죠. 한지우가 문서를 띄웠어요. 탈북 네트워크에서 수집한 증언들이었습니다. 영변 연구소입니다. 연구원들이 갑자기 특별 사상학습에 소집됐어요. 내용은 외부 정보 유출 시 처벌 규정이었습니다. 사흘 연속 진행됐어요. 평양의 한 대학입니다.
IT 전공 학생들이 수업 중에 불려나가서 통신 보안 서약서에 서명했어요. 해외 서버 접속 기록이 있으면 처벌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의주 무역회사입니다. 중국 출장이 예정돼 있던 직원들이 갑자기 출국 금지됐어요. 이유 설명 없이요.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연구소, 대학, 무역회사, 군부대. 장소는 달랐지만 패턴은 같았어요. 통제 강화, 정보 차단, 이동 제한. 열차 운행 패턴도 흥미롭습니다. 한지우가 다른 그래프를 띄웠어요. 북한 군용 열차의 이동 방향을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발사 전에는 열차가 전방으로 많이 움직였어요. 비무장지대 쪽, 해안 쪽으로. 물자와 병력을 전진 배치하는 패턴이었습니다. 발사 후에는요? 방향이 바뀌었어요. 후방으로, 내륙으로, 지하시설 쪽으로. 전방 이동은 30% 감소하고 후방 이동은 50% 증가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미사일 시험 감소, 훈련 감소, 내부 통제 증가, 열차 방향 역전. 각각의 데이터가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잉그리드가 말했습니다. 밖으로 향하는 활동은 줄었고 안으로 향하는 통제는 늘었습니다. 공격 준비가 아니라 방어 태세예요.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뭔가를 막으려는 겁니다. 뭘 막으려는 걸까요? 제이슨이 물었습니다. 회의에 배석하고 있던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한지우가 대답했습니다. 노출이요. 보이는 걸 막으려는 겁니다. 그 말이 회의실에 잠시 침묵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지우의 얼굴을 화면으로 바라봤어요.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25년간 북한을 지켜봐온 사람의 확신이 느껴졌어요. 한 박사 말이 맞습니다. 잉그리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팀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번 북한의 움직임은 도발 준비가 아닙니다. 노출 공포에 기반한 은폐와 통제 강화예요. 그녀가 문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보고서 초안이었어요. 결론 부분이 하이라이트 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장을 보고서 결론에 넣으려고 합니다. 2025년 12월 초 관측된 북한 전역의 비상명령 패턴은 한국 아리랑 7호 위성 발사 이후 급격히 나타났으며 외부 공격 의도보다는 내부 노출 공포에 기반한 은폐 및 통제 강화로 분석된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노출 공포, 은폐, 통제 강화. 20년간 제가 북한을 봐온 프레임과 다른 단어들이었어요. 이해 있습니까? 잉그리드가 물었습니다. 서울과 워싱턴을 번갈아 보면서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불편했어요. 북한을 언제나 도발하는 나라로 보는 게 편했거든요. 그 프레임 안에서는 모든 게 설명됐습니다. 북한이 움직이면 도발 준비, 북한이 조용하면 다음 도발 준비. 단순했어요. 하지만 지금 눈앞의 데이터는 그 프레임에 맞지 않았습니다. 미사일을 안 쏘고 훈련을 안 하고 대신 안으로 숨고 있었어요. 이건 도발자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의 행동이었어요. 이해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데이터가 명확하니까요. 다만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 분석이 가능했던 건 한국의 장기 관측 데이터 덕분입니다. 아리랑 시리즈가 25년간 쌓아온 기준선이 없었으면 이번 변화를 이렇게 빨리 포착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점을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잉그리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의합니다. 추가하겠습니다. 한지우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놀라움 같은 거였어요. 미국 DIA 국장이 한국 위성의 기여를 인정할 줄은 예상 못했던 모양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펜을 들었어요. 오늘 회의에서 느낀 것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도발이 아니라 공포. 영어로 적다가 멈췄습니다. 한국어로 바꿔 적었어요. 도발이 아니라 공포. 같은 뜻인데 한국어로 쓰니까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20년간 저는 북한을 특정한 방식으로 봐왔어요. 예측 불가능한 위협.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그래서 항상 경계해야 하는 대상. 그 프레임 안에서 북한은 언제나 가해자였고 우리는 언제나 방어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데이터가 보여준 건 다른 그림이었어요. 북한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의 대상이 미국의 핵이나 군대가 아니라 한국의 위성이라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계속 그 질문을 되새겼어요. 미국 위성이 30년간 북한을 찍어왔습니다. 북한은 그 시선을 받아들였어요. 적응했습니다. 미국은 멀리 있으니까요. 태평양 건너 지구 반대편. 그 거리가 어떤 심리적 완충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바로 옆이었어요. 같은 반도에 붙어 있는 나라.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명절을 보내고 같은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를 본다는 건 미국이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느낌이었을 겁니다. 남이 보는 것과 가족이 보는 건 다르니까요. 낯선 사람 앞에서는 체면을 차릴 수 있어요. 하지만 형제 앞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모든 게 드러나니까요. 북한에게 한국은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아는 형제. 그 형제가 하늘에서 내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숨길 수가 없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버지니아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를 수십 개의 위성이 지나가고 있겠죠. 미국 위성, 러시아 위성, 중국 위성, 그리고 한국 위성. 같은 하늘인데 같은 북한을 찍는데 그 의미는 달랐습니다.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였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레이첼이었어요. 마이클, UN 보고서 초안 봤어? 방금 회의 끝났어. 결론 문장 합의했어. 노출 공포라는 표현, 워싱턴에서 좀 불편해할 것 같은데. 왜? 그동안 우리가 북한을 위협해온 게 별 효과 없었다는 뜻이잖아. 미국 위성이 30년간 찍어도 못한 일을 한국 위성이 일주일 만에 해냈다는 거니까.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지. 레이첼이 잠시 침묵했어요. 마이클, 너 변했다. 뭐가?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 위성 별거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은 한국 기여를 보고서에 명시하자고 했다며? 그 말에 저도 잠시 멈췄습니다. 맞았어요. 일주일 전에 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위성? 흐릿한 흑백 사진이나 찍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했었죠. 데이터가 바꿨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숫자 앞에서 고집 부리면 바보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UN 보고서 초안이 회람될 거예요. 그리고 그 보고서가 퍼지면 세상이 북한을 보는 방식도 조금씩 바뀌겠죠. 도발자에서 두려워하는 자로, 위협하는 쪽에서 위협받는 쪽으로.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든 건 미국의 군사력이 아니라 한국의 눈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 눈이 세상에 어떤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는지 알게 됐어요. 12월 7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휴대폰을 확인하니 메일함이 가득 차 있었어요. UN 보고서, 싱크탱크 분석, 언론 기사 링크들. 밤새 세상이 움직인 거였습니다. 첫 번째로 열어본 건 UN 안보리 산하 북한 제재 위원회 보고서였어요. 어제 회의에서 합의한 초안이 밤사이 최종본으로 확정됐더군요. 표지에 긴급 상황 평가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결론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2025년 12월 초 관측된 북한 전역의 비상명령 패턴은 한국 아리랑치로 위성 발사 이후 급격히 나타났으며 외부 공격 의도보다는 내부 노출 공포에 기반한 은폐 및 통제 강화로 분석된다. 어제 우리가 합의한 그 문장이었습니다. 이제 공식 문서가 된 거예요. 두 번째 메일은 유럽의 한 싱크탱크에서 온 거였어요.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전략연구소. 북한 문제로는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들도 밤새 보고서를 냈더군요. 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감시의 공포 한국 위성이 만든 북한의 새로운 딜레마. 30페이지짜리 분석이었습니다. UN 보고서와 결론이 같았어요. 북한의 비상명령은 도발 준비가 아니라 노출 공포에 대한 반응이라고. 세 번째, 네 번째 메일도 비슷했습니다.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런던의 왕립국제문제연구소, 도쿄의 일본국제문제연구소. 각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들이 일제히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내용은 조금씩 달랐지만 핵심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한국 위성이 북한을 바꾸고 있다. 저는 커피를 내리면서 계속 메일을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20년간 북한을 분석해온 제가
이 변화를 가장 늦게 알아챈 사람 중 하나라는 느낌. 세상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는데 저는 아직도 옛날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거였습니다. 오전 10시쯤 제이슨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언론 동향 정리했습니다. 어때? 난리예요. 전 세계가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이슨이 태블릿을 건넸어요. 화면에는 뉴스 헤드라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CNN. 위성 공포 북한이 한국의 눈을 두려워하는 이유. BBC. 아리랑치로 평양에 패닉을 일으키다. 뉴욕타임스. 한국의 하늘 위 눈, 북한의 비상명령을 촉발하다. 워싱턴 포스트. 감시의 역설 미국이 못한 일을 한국이 해냈다. 마지막 제목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미국이 못한 일을 한국이 해냈다. 불편한 표현이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한국 언론은 더 열광적이에요. 제이슨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한국 뉴스들이 나왔어요. 한국의 눈, 북한의 비상명령. 아리랑치로가 바꾼 한반도 안보 지형. 위성 강국 코리아 세계가 주목하다. 제목들 사이로 한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25년의 기다림, 드디어 빛을 보다. 아리랑 프로그램의 역사를 다룬 기획 기사였습니다. 한지우 박사 인터뷰가 실려 있더군요. 이거 열어봐. 기사 내용이 화면에 떴습니다. 한지우 박사의 얼굴 사진과 함께 인터뷰 전문이 실려 있었어요. 1999년 아리랑 1호가 올라갔을 때 저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우리 기술로 위성을 만들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어요. 해상도. 외국 위성의 10분의 1도 안 됐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1호, 2호, 3호.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해상도도 올라갔어요. 처음엔 10m가 고작이었는데 이제는 0.3m입니다. 30배가 좋아진 거예요. 외국 기업들이 스카웃 제안을 많이 했어요. 돈도 많이 제시했고요.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우리 하늘은 우리 눈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저의 신념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25년. 한 사람이 같은 일을 25년 동안 했다는 거였습니다. 저도 북한을 20년 넘게 봐왔지만 이건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저는 분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다른 사람이 만든 도구로 봤어요. 한지우 박사는 그 도구를 직접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후에 또 다른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국제인권단체였어요. 북한 인권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단체였습니다. 보고서 제목이 무거웠어요. 비상명령의 인간적 대가 북한 과학자와 그 가족들.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7호 발사 이후 일주일간 북한 전역에서 과학자, IT 기술자, 그 가족들의 강제 이동 사례가 최소 수십 건 보고되었다. 영변 핵시설 근무자의 가족 5가구가 한밤중에 버스에 실려 사라졌다. 행선지는 불명이다. 평양의 한 IT 연구소 직원은 출근 후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아내와 두 자녀도 같은 날 집에서 사라졌다. 신의주의 무역회사 직원 가족들이 중국 국경 근처의 수용시설로 이송됐다는 증언이 있다. 확인은 불가능하다.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읽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위성사진에는 점으로만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 있고 삶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북한 정권이 뭔가를 숨기려 할 때 가장 먼저 희생되는 건 그 사람들이었어요. 과학자들, 기술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아무 잘못도 없이 그냥 아는 것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보고서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위성은 군사시설만 보여주지 않는다. 그 아래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고통도 드러낸다. 아리랑 7호가 촬영한 트럭 행렬 속에는 짐만 실려 있는 게 아니다. 사람도 실려 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위성 사진을 볼 때마다 이제 다르게 보일 것 같았어요. 점 하나, 차량 하나, 열신호 하나가 다르게 느껴질 거였습니다. 저녁 무렵 레이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마이클, 오늘 보고서들 다 봤어? 봤어. 전 세계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 백악관에서 회의가 있었어. 대통령 브리핑 준비하는 거였는데 한 가지 결정이 났어. 뭔데?
앞으로 북한 관련 안건에서 한국 분석을 기본 참조로 포함하기로 했어. 공식적으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 정보를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한국에 정보를 주는 쪽이었지, 받는 쪽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 분석을 기본 참조로 삼겠다는 건 역할이 바뀌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국무부에서 불만 없어? 있지. 하지만 데이터가 너무 명확해서 반박을 못해. 이번 일로 한국 위성의 가치가 입증됐으니까. 그래. 입증됐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버지니아의 하늘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제가 믿어온 것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북한을 보는 눈은 미국뿐이다. 한국은 정보를 받는 쪽이다. 우리가 주고 그들이 받는다. 그게 질서다. 하지만 그 질서가 일주일 만에 흔들렸습니다. 한국 위성 하나가 올라갔을 뿐인데, 그 위성이 북한을 찍었을 뿐인데, 세상이 달라졌어요. 밤늦게 사무실을 나서면서 휴대폰으로 뉴스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기사가 올라와 있었어요. 어느 학술회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내년 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국제안보포럼. 세션 제목 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형 위성 억제 모델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탄생. 한국형 위성 억제 모델. 그런 말이 학술 용어로 등장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타면서 생각했어요. 세상이 북한을 보는 방식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도발자에서 두려워하는 자로, 위협하는 쪽에서 위협받는 쪽으로.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든 건 미국의 핵무기가 아니었어요. 미국의 군대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위성이었습니다. 25년간 한 연구자가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온 눈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노트를 꺼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UN 보고서, 싱크탱크 분석, 언론 보도, 인권단체 증언, 백악관 결정. 모든 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국의 눈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확신을 내려놓고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앞에서 고집을 부리면 바보니까요. 내일 서울로 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측과 공동 분석 체계를 논의하는 회의가 있었어요. 박도윤 차관, 한지우 박사, 그리고 한국 분석진을 직접 만나게 될 거였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갈지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마이클 스티븐스가 아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12월 8일 오전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 국방부 의전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운전사가 문을 열어줬어요. 스티븐스 국장님 환영합니다. 차에 올라타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12월의 서울은 회색빛이었어요.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도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30년 전에도 서울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젊은 분석관이었어요.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 느낌이 강했죠.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도로는 깔끔하게 정비돼 있었어요. 30년 사이에 이 나라가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변하지 않았는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후 2시 서울 국방부 회의실이었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에 한국 측과 미국 측이 마주 앉았어요. 박도윤 차관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직접 오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중요한 논의니까요. 화상으로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안건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위성 데이터 공유 방식. 둘째, 비상징후 발생 시 상호 경보 체계. 셋째, 탈북 정보와 인권 데이터의 결합 방법. 기술적인 논의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암호화 프로토콜, 전송 주기, 접근 권한 레벨. 세부 사항들을 하나씩 조율했어요. 지루할 수도 있는 내용이었지만 저는 집중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10년, 20년의 협력 구조를 결정할 테니까요. 회의가 끝난 뒤였습니다. 한지우 박사가 다가왔어요. 국장님, 잠깐 시간 되십니까? 물론이죠. 그녀가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낡은 사진 몇 장과 노트가 놓여 있었어요. 이건 뭡니까? 아리랑 1호 시절 자료예요. 제가 대학원생 때 참여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흑백이었어요. 위성 조립 현장 같았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작업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한지우 박사였습니다. 20대 초반쯤으로 보였어요. 25년 전이네요. 예. 그때는 우리가 위성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외국에서 사오면 되지, 왜 직접 만드냐고들 했죠. 왜 직접 만들려고 했습니까? 한지우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남의 눈으로는 우리 하늘을 제대로 볼 수 없으니까요. 미국 위성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미국의 눈이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 눈이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 눈.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었어요. 자기 문제를 자기 힘으로 보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스카웃 제안 많이 받으셨다면서요? 예. 미국 회사, 유럽 회사, 일본 회사. 돈도 많이 제시했어요. 왜 거절하셨습니까? 갈 수도 있었어요. 솔직히 흔들린 적도 있습니다. 연봉이 3배, 4배였으니까요. 한지우가 낡은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손글씨가 빼곡했어요. 이건 아리랑 1호 설계 노트예요. 제 지도 교수님이 쓰신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주셨어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 후배들이 이 하늘을 볼 날이 올 것이다. 포기하지 마라. 한지우가 노트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문장 때문에 남았어요. 떠나면 배신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5년. 한 사람이 한 문장을 붙들고 25년을 버텼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아리랑 7호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미국은 기술을 돈으로 샀어요. 인재를 돈으로 데려왔습니다.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느리더라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힘들어도 사람을 키웠어요. 그 차이가 25년 뒤에 이런 결과를 만든 거였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방이었어요.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들 너머 어딘가에 북한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짐을 싸고 누군가는 끌려가고 누군가는 불을 끄고 숨어 있겠죠. 한국 위성이 지나가는 시간을 피해서. 그리고 그 위성은 지금 이 순간에도 700km 상공 어딘가를 돌고 있을 거예요. 북한 위를, 중국 위를, 러시아 위를. 쉬지 않고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다가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어요. 펜을 들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어요. 이번 비상명령의 진짜 대상은 미국이 아니었다. 한국의 눈이었다. 그리고 그 눈은 이제 우리와 함께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열흘 전 아리랑 7호 발사 소식을 들었을 때가 떠올랐어요. 한국 위성이요? 흐릿한 흑백 사진이나 찍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했었죠. 열흘 만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북한이 바뀌었고 세상이 바뀌었고 저도 바뀌었어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하지만 그 하늘 어딘가를 한국 위성이 지나가고 있을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성 아래에서 두 나라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로 워싱턴에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서울을 떠나도 이제 혼자 보는 게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와 함께 본다는 느낌. 그게 동맹이라는 거겠죠. 대신 봐주는 게 아니라 함께 보는 것.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그 의미를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